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알려진 대로 월마트의 실적 경고가 조금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 대체적으로 안 좋은 흐름들을 보였죠. 그래서 이 기술주들의 어떤 주가 하락이 이 투자 심리를 많이 좀 위축시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FOMC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불안정한 그런 느낌도 좀 있겠죠. 또 시장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자 하는 부분보다 관망하고자 하는 입장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악재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을 경우에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이 이제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이면은 이제 금리에 대한 윤곽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네, 일단은 또 자금이 유출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아마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잖아요? 자, 금리가 역전되면 일단 증권사에서는 자금 유출은 좀 있겠지만 심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건설주도 움직임 좀 괜찮아요. 네, 대형 건설주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주도 다 좋은 편인데, 뭐 주택시장, 그 다음에 해외시장 이쪽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높다라고 합니다. 열흘 사이에 현대건설은 12%나 올라왔는데, 현대건설이 이제 건설주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건설주들 이야기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까지는 주가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리더라도 많이 내린다라는 어떤 느낌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잡아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제가 이제 어제나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 아래쪽으로 들어왔다 올라가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아래쪽에 지지가 된 라인대하고 지금 이격이 살짝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그냥 올라가 버리게 되면 부담감이 더 커지게 돼요. 밑에 것들이 따라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흐름으로 가야지 조금 더 단단하게 흐름을 진행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가는 내려가 있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뭐 침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대비할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으리라 생각하고요. 다우지수 상황 보시면은 마이너스 0.71% 하락이 됐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87입니다. 아무래도 빅테크 쪽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담감이 더 컸을 거다 생각합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둘 다 상황은 좋지 않아요. 아침 시작점보다 오후에 마감 시점이 더 많이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주가가 밑으로 쭉 떨궈져 내려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리가 계속적으로 안 좋았고 또 내일 미국으로 보면 이제 내일이겠죠. 다음 날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아침에 그대로 영향을 우리 시장에 미칠 것이다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 오늘 하락 출발 일단 예상을 해야 되겠죠. 네, 하락 출발 예상을 하고요. 대신에 저점권 지지가 얼마만큼 강하게 들어와 줄 것이냐, 또 외국인 매수가 얼마만큼 받아줄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 반등 여부가 걸려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오늘은 조금 내려가도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서 오히려 오늘 좀 내려가고 내일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은 좀 해봅니다. 자, 일단 재료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업 실적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됐는데 그 시작점을 알린 것이 이제 월마트입니다. 월마트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해서 순이익 전망치를 하향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높다라는 부분이라서 이 월마트는 소매기업이잖아요. 물가가 높으면 사람들이 쇼핑을 안 해. 쇼핑을 안 하면 이런 소매기업, 유통기업들의 이 주가 실적 악화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월마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 지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2분기와 올해 순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다. 그래서 월마트의 주가가 시간에서는 그래도 9% 빠졌었는데 실제로 여러
보니까 한 7.6% 하락 마감이 됐네요. 그래서 좀 낮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래도 많이 빠지긴 빠졌죠. 네. 타깃, 콜스 이런 기업들도 각각 3%, 9%씩 하락을 하는 모습이어서 다른 소매 업체들의 주가도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 아마존도 많이 내렸어요. 네, 아마존하고 달러트리 이런 기업들도 각각 5에서 6%씩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코스트코 3% 이상 떨어졌다. 야, 이거 보면은 네, 상당히 많이 부담되는 모습이겠어요. 그다음에 캐나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쇼피파이가 전체 글로벌 인력의 10%를 감축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좀 부담스럽죠. 이 쇼피파이도 뉴욕에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된 상태에서의 주가는 14%나 떨어졌다. 독일의 의류업체 아디다스도 실적 전망치를 하향했다. 지금 소매업체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를 이유로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뭐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죠. 이거는 이제 어제 장 시작하면서부터 기술주들 움직임들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어쨌건 이렇게 기업들 실적이 앞서서 안 좋게 나와서 시장을 약간 조정을 받게 되는 모습에다가 이제 금리 인상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빅 이벤트인데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는 모습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좀 질리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뒤로 한 발짝 물러서게 만드는 그런 상태. 만약에 이제 파월 의장이 좀 잘만 해준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파월이 이번에는 9월에 대한 언급을 많이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상보다 매파적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살짝쿵 또 걱정스러운 모습들 주 후반으로 가면서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금리 쪽 한번 알아볼까요? 연준의 긴축 조치로 결국 하반기 경기가 둔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기업 실적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익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익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 전체적인 기업 심리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고 인플레이션과 달러와 관련해서 조심스러운 언급들이 나오고 있다. 자, 이익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좀 뭐 수익성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뭐 경기 전망이 별로 안 좋은데 이런 느낌이죠. 뭐 이제 월급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또 경기 타는 업무 이렇게 뭐 수당제, 일당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 일거리가 많이 안 들어와, 매출이 별로 안 나와 이런 느낌도 좀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진행되면은 내가 원래는 매출을 이 정도 예상했었는데, 네, 이거보다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돈을 좀 많이 못 벌 것 같아.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어떤 것들을 그냥 분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뭐,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상태로 가면은, 뭐, 향후에, 실적도 별로 안 좋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계속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는 터닝 포인트, 그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또 실질이 확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익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지금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걱정거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 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들어갈 텐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네,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이 이제 하반기에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수요를 억제하게 된다면 결국 기업들의 매출 악화. 기업들의 매출 악화는 투자 약화는 인원 감축. 이렇게 되어 있죠. 옐런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고, 이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고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경기 침체는 가지 않을 것이다. 왜? 완전 고용 아니냐. 고용이 지금처럼 좋은 적이 없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뭔 상관이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가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커지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다 저축을 해버립니다. 투자를 하지 않죠. 소비를 하지 않아요. 다 저축을 해버립니다. 왜냐면 위기가 왔을 경우에 내가 그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경기가 위기에 놓여있지 않다라는 인식을 얘네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경기 괜찮아요. 돈 쓰셔도 됩니다.
돈 또 벌면 되지 뭐 까짓 거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경기가 호황이 온다는 얘기죠. 근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비가 위축되고요. 그러면서 자꾸 돈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대체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아지는 모습이겠죠.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이다라는 인식을 시장이 자꾸 만들어줬는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즉 그래서 9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훅 낮춰주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내일 이제 금리 결정이 되고 또 GDP 발표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이 조금은 더 악재를 소화한 상황 또는 빅 이벤트를 소화한 상황에서 조금은 더 부드러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약간 진통을 겪을 것 같고 내일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매수가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변동이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요. 너무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것이 바로 코앞까지 왔다. 근데 내일이에요, 내일. 미국이 일단은 최소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0.25 정도 더 위쪽으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따르면, 과거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세 차례 있었다. 1999년에서 2001년. 저때는 적었네요. 버블닷컴 때네요. 그 다음에 2005년에서 2007년. 요거는 리먼 사태 전이었네요. 그 다음에 2018년에서 2020년. 요거는 코로나네요. 야, 뭔가 좀 대단한 이슈들이 있었던 그 시기. 그런 시기 때마다 한 번씩 있었네요. 버블닷컴. 뭔가 큰 변수. 그런 거 발생할 때마다 금리 역전이 있었네요. 근데 이게 이제 2020년에 금리 역전이 한 번 있었는데, 지금 1, 2년 만에 다시 금리 역전. 이거는 그냥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서 2022년 이런 식으로 금리 역전이라고 묶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최저 금리 차이는 1% 정도 차이가 있었네요. 100 베이시스 포인트 1% 정도였고요. 각각 주가는 35% 하락, 90% 상승, 10% 하락 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가 변동은 좀 일어나긴 했는데 그동안 있었던 금리 역전의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경기 상승기 2005년에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 상승기였고요. 그 다음에 99년에서 2001년도는 이제 버블닷컴으로 인해서 큰 폭의 변동성 주가 하락이 있었던 시점. 또 코로나로 인해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다 하락한 시점에서 나타나는 금리 역전, 그 이후에 나타나는 외국인 자본 유출 나올 일이 없겠죠. 또 경기가 상승 중에 나올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외국인 자본 유출이라는 것은요, 금리 역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이 얼마만큼 매력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 금리가 역전되든가 말든가 뭔 상관입니까? 오히려 신흥국 쪽으로 더 많이 사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 상태에서는 굳이 이 선진지수를 쫓아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경기가 위험한 시점에서는 다 같이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굳이 이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겠다. 또는 미리 다 유출됐기 때문에 굳이 다시 더 나올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일단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이 한미 간의 금리 역전 때문에 자본이 많이 유출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이제 너무 아니란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증권사에서도 계속 자본 유출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DB금융투자연구원도 계속적으로 이제 약간 부침 현상이 있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이 대부분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IBK 투자증권에서도, 기준금리 역전이 과거보다는 더 빠르게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앞당겨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경기 부양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신한금융투자에서도 마찬가지, 원화의 대내적
약세 요인은 정점을 통과하고 있고, 또 유로화 약세로 인한 강달러 압력 부상 가능성이 상존하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대규모 자본 이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더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뭐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여기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제 경기가 좋아지냐 나빠지느냐, 거기에 따른 부분이 더 클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역전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갑자기 뭐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나간다, 이러기는 조금 어렵겠죠. 왜냐면 사실은 뭐 국내에 있는 자본들을 빼가지고 뭐 해외 시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더 나갈 만한 자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워낙 많이 팔았어요. 지금 2021년, 2022년 넘어오면서 엄청나게들 팔아치웠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제 돈을 빼가지고 해외 시장으로 가는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기에 대한 가격대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훨씬 높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매도를 나갈 이유가 없고요. 매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 매도가 나갈 이유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 이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영향을 받을 만한 상황은 별로 없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저점권에서의 외국인 매수, 이런 것들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의 이런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열흘 사이에 12%나 오른 현대건설, 주택공급과 해외사업. 이게 이제 보면은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주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주였잖아요. 그래서 그 건설주의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 현대건설, 그 옆으로 이제 GS건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주택과 관련된 종목군들, 또는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기업들, 도시재건 이런 쪽의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 건설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네, 얘네들이 그동안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별로 없었나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주가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때문에 건설사들이 공사를 잘 안 하려고 했었던 부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분양가는 상한제로 들어가 있어서 수익성이 별로 없다, 공사 안 할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탄력적으로 좀 풀어주는 모습 좀 있었고, 뭐 등등등이긴 한데, 사실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뭔가 좀 시원한 그런 어떤 길라잡이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상태죠. 그래서 건설주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어 있고요. 원자재 가격은 상승되어 있고요. 분양가는 높다고 사람들이 어차피 안 사고 있고요. 네. 집값, 그러니까 가격은 상품의 가격은 떨어지는데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니까 LC 안 만들고 말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건설은 이제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2분기 매출이 5조 5,700억, 영업이익은 1,750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7%, 25% 정도씩 증가하면서 역시 1등 건설주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매출치를 크게 네, 웃돌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부담될 만한 내용들은 건설주 쪽에서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 정책적인 이슈가 좀 나타나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두 가지 이슈를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국내 주택 정비, 국내 주택이죠.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쪽에서 이제 독보적인 수주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건설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 10대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액이 2019년도에 12조 원 정도였는데 지난해 21년도에는 28조 원으로 2배 넘게 상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장려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비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또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 정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현대건설이 이제 올 상반기에만 7조 원 넘게 수주세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 상반기 주택 부분의 수주 성과는 9조 6천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네, 상반기 동안에 작년도 연간 실적을 거의 달성했다. 주택 부분에서요. 그만큼 이제 알게 모르게 정책적인 부분들이 또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그다음에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네, 해외 매출은 2분기 1조 300억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신규 수주 같은 경우도
8천억을 넘게 되면서 1분기보다 3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 야, 현대건설 장사 잘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해외 쪽, 국내 쪽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대형주들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뭐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GS건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수주가 좀 늘어났다거나 또는 이제 공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기대치가 좀 높아졌어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다음에 해외 시장 같은 경우, 해외 역량 있는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해외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지, 국내 주택도 같이 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같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과 같은 흐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GS건설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서 또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도 같이 증가세를 보인다는 거. 이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가스공사라든지 또는 뭐 어떤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어디 SOC 그런 확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유가 상승에 대한 것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대형주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주택이냐, 해외 사업이냐, 아니면 뭐 도시 재건이냐, 뭐 이런 쪽, 토목이냐,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은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주택 시장 쪽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딱 잡고 들어가면 중소형 건설사들이 조금 애매해져요. 그 다음에 이 자금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 보면은 이 분양적인 부분이나 이제 이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원자료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제 뭐 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요런 상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됐을 때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태를 과연 지금의 자금력이 견딜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뭐 부채도 많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내실이 조금 탄탄한 기업들만이 이번에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해외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부분도 좀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해외 쪽 수주를 따내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해외 쪽 수주는 이제 뭐 활발하게 좀 일어나게 된다면 지금은 환율이 조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 상황으로 좀 눈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것들이 건설주들에게 어떤 힘을 몰아주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쪽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그런 건설주들을 노려보시는 건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건설주들 지금 바닥권, 뭐 물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건설주는 바닥권을 좀 통과하는 모습이 좀 짙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심을 좀 가지고 살펴보시는 전략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설주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네, 느긋하게들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6월에 좀 많이 떨어진 부분 좀 있는데 회복될 거라 믿어주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월마트가 실적 경고를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 거의 대부분이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아마존도 한 5%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주들의 하락이 이 시장의 주가 하락을 이끌었고요. 그러면서 투자 심리를 조금 나쁘게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미 금리 역전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이제 당장 내일이에요. 당장 내일 금리 역전이 될 텐데 자금이 유출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이미 많이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싸다라는 어떤 인식 때문에 오히려 빠져나가서 미국 국채 사느니 한국 주식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인식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금리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버텨주는 거, 유지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반기 들어서게 되면은 또 외국인들 투자자들 만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또 금리 같은 부분들은요,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좀 올려야 되는 부분이 좀 생기겠죠. 우리나라도 다시 미국을 앞질리려면 0.5 정도는 또 올려야 될 텐데 0.5 아니더라도 0.25라도 올려놔야지 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9월달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생각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0.5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열흘 사이에 12% 오른 현대건설, 건설주들이 이제 뭐 정책적으로 좀 힘발이 좀 약하지만 이 대형 건설사들은 주택 공급 쪽도 당연히 좋은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은 따로 걱정할 거 없이 매수 타이밍 나오면 그냥 관심을 가지셔도 되는 건데, 중소형 건설주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자기들만의 어떤 재료나 그 다음에 어떤 사업
영역에서의 확장 소식이 없으면은 조금 힘든 상황일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건설주들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걸칠 수 있는 그런 건설주가 있다라면 관심을 가지셔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덤의 기회를 포착하라. 저평가 종목은 덤을 얻는 기회를 자주 준다. 악재에 시달리다가 갑작스러운 호재로 주가가 뛸 때 투자자들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게 된다. 그게 지금입니다, 여러분. 네, 그동안 계속해서 주가 하락과 악재에 시달려가지고 아우 지겨워 짜증나 힘들어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빠방빵 그러면서 한 일주일 올라가면은 60-70% 뭐 100% 막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위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까지 들어왔을 때 네, 기업들이 저평가되었다라면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아서 올려줘요. 대신에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네, 저가가 내려갔든 올라갔든 간에 관계없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덤을 얻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싼 기업들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약간 변수 있어요. 약간 흔들릴 수 있고 조금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은 큰 문제 없이 다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크게 변할 만한 석거리도 없어요. 왜냐면 FOMC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똑같이 화이팅 하시고 좋은 성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에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